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현재 아들 둘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거짓말은 심리를 못 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아주 잠시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머지않아 진실이 금방 밝혀지게 된다는 뜻인데 저는 요즘 그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결국 그게 반복되면 큰 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니 참 그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중학교 동창으로 만나게 되어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친분이 쌓이게 되었죠. 저희 둘은 20대 중반까지 친구로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워낙 알고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까 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오랜 친구여서 그런지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둘은 결혼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집안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둘 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편은 아니었기에 나름 결혼 생활에 자신이 있었죠. 저는 작지만 탄탄한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트럭 화물 일을 하고 있었죠. 가끔씩 남편은 본인의 학벌이 떨어져서 트럭 화물 일 같은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며 장난스럽게 토달대기는 했지만 나름 직장인만큼 돈을 벌어왔기에 큰 불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죠. 게다가 저희 둘은 워낙 쿵짝이 잘 맞는 편이라서 그런지 결혼 생활은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부부에게나 위기는 있기 마련이죠. 저희가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첫째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출산을 하게 된 후 육아휴직이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회사의 규모가 워낙 작은 탓에 직원이 한 명 빠지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였죠. 출산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회사에 꾸준히 출근을 했고 산후조리까지는 회사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었지만 육아휴직은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제가 1년간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비는 시간 동안 다른 직원을 들여놓을 수도 없지 않겠냐며 다른 방법을 찾던지 퇴사를 하던지 하라고 통보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막막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벌어오는 돈이 없다면 분명히 경제적인 타격이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했었죠. 여보, 오늘 대표님께 육아휴직 얘기를 꺼냈는데 안 된다고 하시네? 진짜? 육아휴직이 안 되면 어떡해. 내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우면 다른 직원을 들여놓던지 해야 하는데 돈은 돈대로 깨지고 일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나한테 선택하래. 다른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퇴사를 하던지 일단 이번 주 내로 전화드리겠다고 했어. 어떻게 할까? 가난쟁이를 떼어놓고 회사를 갈 수는 없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당분간은 당신이 집에서 애 보고 내 월급으로 생활해야지. 그래도 괜찮겠어? 당신이 트럭 화물일에서 벌어오는 게 들쑥날쑥이라. 그리고 혼자 벌면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해봐야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남편이 하는 트럭 화물일은 꼬박꼬박 똑같은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 일을 하는 만큼 수익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프리랜서였죠. 그래서 남편이 벌어온다고 해도 저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봐도 갓난아기를 맡길 곳은 없었고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최선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갓난아이를 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어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을 나갔으며 최대한 아끼고 살다 보니 트럭 화물 일을 통해 벌어오는 돈으로 문제없이 생활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남편과 둘째 아이는 최대한 늦게 가지자 약속했고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쉽지 않았죠. 게다가 둘째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첫째 아이가 커서 학원도 다니고 하다 보니 교육비나 생활비가 2배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았죠. 결국 저는 30분 거리에 살고 계시는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엄마도 이모가 운영하시는 찜닭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탁하기가 너무 죄송했는데 다행히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곳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알아보니 마침 집 주변에 있는 뷔페 식당에서 구인을 하고 있었고
매일 나가 설거지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시작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 하나 한다고 해서 생활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막상 벌어보니 첫째 아이 학원비도 내줄 수 있고 둘째 아이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게 해결이 되더군요. 덕분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남편도 부담감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남편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여보, 오늘 퇴근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응, 어머니가 오늘 가정부 일 갔다 오다가 빙판길에 계단에서 크게 미끄러지셨대. 뭐라고? 얼마나 다치셨는데? 아니다, 내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 아니야, 당신은 천천히 일 끝나고 와도 돼. 내가 이미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왔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몰라도 저는 당연히 입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입원을 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하니 의아하더군요. 병원에서 나이 드신 분을 그냥 방치할 리도 없을 텐데 왜 입원을 권유하지 않았는지 이상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빙판길에서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면서. 나이 드신 분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아? 원래는 그게 맞는데 엄마가 다리 다친 것 빼고는 괜찮다고 입원 안 하겠다며 고집을 부려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면 어떡해. 병원에서 며칠 상태 지켜보고 치료하는 게 낫지.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엄마가 하도 우기니까 입원 권유하던 의사도 포기하고 그냥 통원 치료하자고 하더라.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려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일단 알겠다면서 통화를 종료했죠. 그리고 일이 끝난 후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착 달라붙어 정성스레 간병을 하고 있더군요. 남편 표정이 정말 심각해 보여서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시어머니의 몸 상태를 살펴보게 되었죠. 사실 남편이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시댁에 도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너무 멀쩡한 모습이었어요. 다리에 문제가 생겼는지 깁스만 한 듯 보였죠.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살짝만 넘어져도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혹시 몰라서 시어머니께 다리 빼고 다른 데 다친 곳은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어머니께 애정을 담은 한 소리를 건넸죠. 어머님, 아무래도 병원에 다시 가서 입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겨서 통원 치료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나이도 있고 괜히 집에 혼자 계시다가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중병 들었냐? 중병 든 것도 아닌데 뭘 굳이 입원을 해서 생돈 나가게 해. 의사 말 들어보니까 어차피 당분간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거 꾸준히 나가서 받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혼자 움직이기도 힘든데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세요? 그냥 간병이 있는 병원에 며칠 입원해 계세요. 그게 통원 치료보다 훨씬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아유, 나 병원 싫다. 그러니까 입원하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나저나 내가 다쳐서 당분간은 가정부 일을 못 나가게 생겼는데 이걸 어쩌냐? 생활비도 그렇고 치료비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앞으로 돈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시댁에 자식이라고는 남편 하나밖에 없으니 당연히 저희가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사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주며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있지만 과거 시어머니에게 크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수술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흔쾌히 돈을 절반 보태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답과 감사함 때문에 나서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안고 너무 고맙다면서 본인이 며느리 하나는 잘 들인 것 같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면서 저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사실 집에 도와드릴 사람이 저희 부부밖에 없으니 나서서 도와드린다고는 했지만 저도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어요.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을 뿐 저희 부부가 돈 나갈 곳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부담하면 아이들 학원비에 저희 집 생활비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죠.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저는 최대한 웃으면서 도와드리기로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크게 다친 것이 아니고 다리랑 허리를 조금 다친 거니 길게 봐서 4개월 정도면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200만 원씩 제 월급을 모두 드렸죠. 그래도 나이를 먹으니 시간은 잘 흘러가더군요. 어느새 계절이 바뀌게 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깁스도 풀고 상태가 처음에 비해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치료를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4개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치료를 다니고 있다며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댁에 가끔씩 가서 살펴보면 허리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말짱해진 것 같은데 괜히 자식 도움 받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꾀병을 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의하기로 했어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빡빡한데 언제까지 시어머니에게 돈을 들이면서 도와드릴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또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다가 저희 부부가 돈을 들이는 걸 당연시 여기고 본인을 책임지라고 선언할까봐 그게 걱정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저녁 잘 먹다가 무슨 할 말? 그게 어머니 언제까지 도와드릴 생각이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상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이쯤이면 이제 치료 그만하고 일 나가도 될 것 같지 않아? 아이,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나가시라고 그래. 그냥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드리자. 여보,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거 알고 있잖아. 지금 어머니 생활비들이나 진우 태권도 학원 계속 쉬고 있고 친정엄마한테 돈도 빌렸어. 조금만 있으면 우리 막내도 돈 들어갈 거 천지인데 우리 애들도 생각해야지. 나도 아는데 조금만 더 도와드리자. 막내는 학원 다니려면 아직 멀었고 진우 태권도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 사실 저는 이번에 저녁을 먹으면서 시어머니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급하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결국 남편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바람에 그날 저는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조만간 시어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다급히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죠. 정균아, 엄마 죽을 것 같다. 집에 빨리 좀 와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죽을 것 같다뇨. 내가 방금 화장실을 가려다가 허리를 또 삐끗해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니들 빨리 좀 와라. 네? 어머니 어쩌다가도 그러셨어요. 제가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난 후 남편과 자고 있는 애들까지 흔들어 깨워서 시어머니에게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거실 화장실 앞에 누워 끙끙거리고 있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이 조심스럽게 일으킨 후 바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냥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끙끙거리기만 하고 병원에는 안 가려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냐고 다친 곳을 또 다친 건데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어차피 다음날 오전에 재활치료가 잡혀있다면서 방 뜨끈하게 해놓고 몸 좀 지지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했죠. 시어머니가 워낙 황소고집이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과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황이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사고 직후에 깁스까지 하고 있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치료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수상하게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언제까지 도와드릴 거냐고 뭐라고 한지 일주일이 안 지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이상했죠. 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병원을 안 가려고 길을 쓰는 게 의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확실히 제 의견을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치료비 어머니가 직접 부담하시라고 말씀드려. 일은 안 나가셨어도 가정부 일한 게 몇 년인데 모아둔 돈이 있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모아둔 돈이 있으면 어머니가 우리한테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셨겠지. 내 친구네 엄마도 가정부 일하시는데 월급 외에 보너스로 받으시는 돈 은근히 많다고 하더라. 게다가 어머니는 부잣집에서 일을 했잖아. 그럼 숨겨둔 돈이 더 있지 않겠어? 너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냐? 저렇게 몸져 누워 계시는데 일단 우리 엄마는 살리고 봐야지.
나는 지금처럼 매달 치료비랑 생활비까지 2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오히려 저를 무정한 며느리로 만들면서 평소처럼 치료비랑 생활비까지 합쳐 200만 원씩 드리겠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상했죠. 그래서 다음날 시어머니 재활치료는 제가 직접 따라가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약간 흠칫하더니 저에게 식당에 나가서 일하는 날 아니냐며 본인이 직접 모시고 가서 확인을 하겠다 했죠. 저의 말에 흠칫하는 모습이나 어떻게든 저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이 수상했어요. 일단 저는 알겠다고 남편에게 직접 가서 시어머니 상태를 살피라고 했죠. 어차피 제가 가겠다고 우겨봤자 한밤중에 싸울만 날 테니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다음날 몰래 따라가 결과를 같이 들으면 될 일이었거든요. 어차피 병원에는 오전에 간다고 했으니 대충 오전에 시댁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면 되겠지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아이들을 친정엄마에게 데려다 놓고 출근을 하겠다며 남편보다 먼저 차를 끌고 집에서 나왔어요. 이후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난 후 곧바로 시댁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시댁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앞동 놀이터 사이에 두고 있는 외부 주차장에 몰래 주차를 했어요. 아무래도 집 앞 가까이 주차를 하게 되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금방 눈치를 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앞동으로 가서 주차를 한 후 곧바로 콜택시를 불렀죠. 그리고 콜택시가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차에서 나와 놀이터 사이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지 살피게 되었어요. 콜택시가 먼저 도착하면 기다려달라고 부탁이라도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오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멀쩡하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죠. 그 이후 차를 타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트럭이 아니었어요. 그 비싸다는 외제차 벤츠였죠. 처음에는 제가 다른 사람을 시어머니와 남편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 하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껏해야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남편이 그 비싸다는 외제차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았는데 차에 타는 사람들은 정말로 두 사람이 맞았고 차량 뒤에 마크를 보니까 벤츠가 확실한 것 같았죠. 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비싼 차를 몰고 어딘가로 이동할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그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제가 부른 콜택시가 도착했고 기사님께 일단 그 차를 쫓아가 주시면 된다고 했죠. 저는 남편이 한마디 말도 없이 외제차를 뽑았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예상한 대로 두 모자는 병원에 가지 않았고 집과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백화점으로 들어갔죠. 저는 혹시라도 놓칠까봐 기사님께 주차장 안쪽까지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주차를 하는 모습을 보고 콜택시에서 내렸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차를 주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외제차 한 대가 더 나타나더니 여자 한 명이 같이 내려 쇼핑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멀찍이 떨어져 들어보니 대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고 황당했죠. 제가 나름 미행한다고 차림새를 저처럼 안 하고 모자까지 푹 눌러 다른 사람처럼 하고 갔거든요. 여보, 우리 일단 엄마 옷부터 구경하러 갈까? 그럴까? 우리 엄마 오늘 예비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겠네. 그럼 우리 예지가 옷 선물해 주는 거야? 엄마 오늘 완전 땡 잡았네. 네, 엄마. 오늘은 제가 예쁜 옷을 선물해 드릴 테니까 마음껏 골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여보도 백화점 온 김에 정장 한 벌 맞춰야겠다. 그 여자는 남편에게 여보라고 부르고 시어머니에게는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비 부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나온 것처럼 행동을 했죠. 저는 뒤에서 그들에게 걸리지 않도록 몰래 쫓아다니면서 열불이 났지만 우선 증거물부터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것은 남편과 불륜녀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 표시를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다가가서 뭐 하는 거냐고 따지면서 머리채를 쥐어잡고 싶었지만 참을 때까지 참아보기로 했죠. 그렇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자 어느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음식점 안까지 따라가면 들키지 않을까 싶어 입구에서 잠시 고민을 했는데 창문으로 살짝 살펴보니 음식점에 자리마다 칸막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옷으로 살짝 가리고는 그들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음식 하나를 주문한 후 대화를 듣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본인들 대화에 심취한 듯 주변에 누가 앉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여보, 우리 집에서 한번 인사를 왔으면 하는데 괜찮겠어?
여보가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많이 기대하고 계셔. 진짜? 당연히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그 말 들으니까 벌써부터 긴장이 많이 되는데.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여보 사진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잘생겼다면서 좋아하던데. 그래? 아, 우리 정균이가 잘생기기는 했지. 그럼요. 제가 얼굴 보고 첫눈에 반했잖아요.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상황을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유부남인데다가 애 둘이 있는 아빠라는 것은 아예 모르고 있는 듯 했죠. 그러니? 아, 우리 예비 며느리가 첫눈에 반한 건 몰랐네. 그나저나 우리 정균이가 인사 가서 예비 사돈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이, 몸만 컸지 나한테는 애기나 다름없어서 걱정이 많네. 원래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가끔 저한테 애기라고 해요. 아, 여보, 일주일 뒤 집에 친척분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참에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건 어때? 일주일 뒤? 조금 갑작스럽긴 한데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고 가도 될까?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려 놓을게. 조금 갑작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집안이 친척들과도 잘 어울려서 이번 기회에 얼굴 비추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게다가 삼촌이랑 외숙모는 사업을 하고 계셔서 친해지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래? 그럼 가야지. 일주일 뒤 집에 인사 오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장가갈 준비를 하는 거냐며 너무 좋아했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같은 세상 아래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속에서 열불이 났죠. 그래서 다음날 남편의 뒤를 밟아 그 여자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다정하게 식사를 마친 후 식당 밖으로 나갔고 서로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아 집으로 가는 듯 보였죠. 상황상 두 모자는 여기저기 더 돌아다닐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먼저 아파트에 도착해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올려보내고 본인 트럭으로 갈아타는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일은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느지막이 가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트럭을 타고 간 후 저는 5분 정도 밖에 있다가 시댁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이참에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핸드폰은 잠금이 걸려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불륜녀에 대한 추가 증거를 잡지 못할 테니 시어머니 핸드폰을 뒤져보는 게 더 쉽고 빠를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냐? 너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어머니 걱정이 되어서 오늘 하루 아르바이트 안 나갔어요. 그래서 허리 상태도 좀 여쭤보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구마 마탕 좀 해드릴 겸 해서 들렀죠.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병원은 아까 정균이랑 갔다 왔다. 에휴, 아무래도 재활 치료가 더 길어질 것 같다더라. 저는 전날에 시어머니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거짓말을 했으니 그걸 이용해서 걱정이 되어 찾아간 척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원 갔다 왔냐는 저의 말에 재활 치료가 더 길어질 것 같다면서 밑밥을 갈기 시작했죠. 병원에 발도 들이밀지 않은 것을 뻔히 다 아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티를 내지 않고 고구마 마탕을 금방 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한창 요리를 하고 있다가 레시피가 헷갈려서 검색을 해봐야 하는데 차에 휴대폰을 놓고 올라왔다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휴대폰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치의 의심도 없이 본인 휴대폰을 건네주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건네받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레시피를 검색하는 척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뒤적거려 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는 문자 내역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저를 물주로 생각하고 매달 200만 원씩 뜯어내자는 식의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TV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제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바꾼 후 대화 내역 사진을 모두 찍어두었어요. 이후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마탕을 만들어준 후 시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 밖으로 나오면서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한 후 도움을 요청했죠. 다행히 친한 언니는 제 사정을 듣고 노발대발 하더니 무조건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남편이 그 여자 집에 인사를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면서 밖으로 나갔죠.
그러자 저는 시댁 앞에 가 있던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지금 밖으로 나갔다며 분명히 벤츠로 갈아타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친한 언니는 걱정 말라며 절대 놓치지 않겠다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그렇게 약 30분쯤 지났을 즈음에 저는 친한 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친한 언니에게 주소를 받고 찾아간 그 여자의 집은 아주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이었죠. 사실 지난번 백화점에서 봤을 때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그 여자는 부티가 나는 게 돈 좀 있는 집안에서 자란 듯 보였어요. 친한 언니는 제가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기가 막힌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죠. 연지야, 내가 보니까 네 남편 양복까지 쫙 빼입고 과일 바구니에 한 세트까지 들고 들어가더라. 내가 그 꼴 보고 바로 머리끄댕이를 잡으려다가 말았어. 그 양복 저 집 여자가 백화점에서 사준 거야. 아무래도 불륜녀 돈 좀 있는 것 같아. 백화점에서 아무렇지 않게 비싼 옷들 막 주워 담고 선물도 2-3개씩 해주더라. 나 참 기가 막혀서. 너는 그걸 참고 있었어? 나 같으면 당장 난리칠 텐데. 나도 처음에는 난리칠까 생각했는데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꾹 참았어. 일단 너도 도착했으니까 얼른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자. 오늘 너한테 그냥 주소만 알려주고 가려고 했는데 네 남편 바람 피우는 모습 보니까 열불이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네 옆에서 힘을 보태줄 테니까 같이 들어가. 언니 잠깐만 기다려. 조금 있다가 들어가자. 왜?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뒤엎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밥도 먹기 전일 거 아니야.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들어가야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테고 그때 밝혀야 충격이 더 큰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럼 네 말대로 20분 있다가 들어가자. 사실 복수한다고 그 여자 집까지 쫓아가기는 했어도 혼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어요. 하지만 친한 언니가 힘을 보태준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죠. 그렇게 20분이 흐르고 저는 그 여자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그 여자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서 밖으로 나왔죠. 저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안에 있는 사람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잠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친한 언니와 함께 무작정 집 안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제가 찾아간 줄도 모르고 여자 친척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술까지 한 잔 걸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 옆으로 가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뒤로 확 나자빠지더군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건지 제 손목을 잡고 나가서 얘기하자며 끌고 나가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 날뛰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유부남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유부남이란요? 이 사람 아들까지 둘 있는 유부남이라고요. 지금 당신들 불륜 저지른 거라고. 저는 사람들 앞에 준비해간 가족 사진을 뿌리며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했죠. 친한 언니도 큰 소리를 내면서 당신들 다 제정신 아니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과 바람을 피운 그 여자는 눈이 2배로 커지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본인은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며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남편에게 손까지 올리면서 네가 감히 내 딸과 내 가족을 속이냐고 노발대발했고 그 여자 엄마로 보이는 사람도 남편에게 물벼락을 먹이며 크게 화를 냈죠.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질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집에 인사까지 왔다고? 남편의 말에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그 여자 친척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죠.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트럭 물류일을 때려치우고 들어갔는데 그곳이 다단계였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생활비랑 부담을 하려고 선배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당장 갚으라고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트럭 물류? 그럼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네?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사기를 치려고 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어. 돈 때문에 고민을 하던 차에 돈 많은 예지 너를 만나게 되었고 유일한 동화줄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지 네가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고 좋아 보이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사업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던 거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정말이야. 예지 네가 어떤 사업인지 계속 궁금해하길래 대충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 대로 얘기를 해줬더니 관심을 많이 보였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잘 나가는 것처럼 꾸며 투자를 받으면 빚이 금방 해결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정말 미안해. 당신, 그럼 벤츠는 어떻게 뽑은 거야? 돈도 없었을 텐데. 그게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까 하다가 나는 신용이 안 되어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좀 빌렸어. 예지한테 성공한 사업가로 거짓말을 쳤으니 나도 돈이 있어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당연히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 집 식구들은 아주 난리가 났고 그 여자에게 돈을 준 거냐고 따지듯 물었죠. 그러더니 그 여자는 울먹이면서 억 단위의 돈을 주며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의 아버지는 당장 사기꾼인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철창에 갇힐 각오 단단히 하고 있으라며 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고는 밖으로 내쫓았어요. 저도 친한 언니와 함께 그 집에서 나와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절대 같이 못 살아. 나도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나랑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저와 친한 언니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그대로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남편은 제 앞에서 싹싹 빌더니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찾아간 듯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 아이들을 친정집으로 데려다 놓고 잠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남편이 찾아왔어요. 연지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들 피 때문에 본의 아니게 너를 속이게 되었어. 그런데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냐? 미워도 내 남편이라고 하잖아. 용서요? 지금 저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겠다고 인사까지 갔다 왔는데 무슨 용서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니, 나는 당신 평생 용서 못해. 그러니까 내 집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마. 연지야, 원래 부부는 이런 일 겪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야. 집 팔아 빚도 갚고 내 아들이랑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 애들도 있는데 아빠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지. 저는 제 다리를 붙잡고 버티는 그들을 싹 무시했어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혼 소장을 작성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혼 재판을 강행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재산 분할로 집을 받게 되었으며 아이들 양육비도 매달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인생이 초전박살이 나게 되었어요. 이혼 후 전 남편은 그 여자한테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빚을 대신 갚고 양육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곰팡이 가득한 반자방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게다가 제 돈 가져가 편하게 살던 사람이 낮에는 식당, 저녁에는 부업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저와 아이들은 양육비를 받아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전 남편과 살던 집을 팔아서 친정 엄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손에 쥔 목돈으로 작은 카페나 해볼까 해서 가게 위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둘이 키우다가 아이들을 혼자 키우려니 아직 막막한 게 많지만 옆에서 도와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엄마가 있으니 새 인생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제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겨울 모두들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